네, 지금부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 배송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납의 위해성을 알리고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확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설공단, 페인트 업계와 협력하여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 9월 납 저감 페인트 다자간 업무 협약 이후 진행된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납 저감 페인트의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이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의 의미와 경과를 발표해 주실 녹색이 이윤근 환경보건분과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당사자로서 협약 이행 사례를 발표해 주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 오상욱 건축기술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자간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 조사와 결과를 분석하고 제안을 해주실 녹색이 이은정, 박민승 환경보건분과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과 체크리스트의 사용법을 소개해 주실 녹색이 이성진 환경보건분과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는 네 분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특히 여기 이제 서울시 먼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정금자 협치 실천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박숙희 과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유효준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남 제비스코 서윤호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뜻깊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이 이윤근 환경보건분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에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위원님입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요 납페인트 관련된 사업을 저희 분과 사업으로 시작된 지가 지금 올해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의 활동과 또 관심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공개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기 시작한 지가 지금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벌써 한 4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신호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가 자기 일처럼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기왕연구원에 있는 우리 실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지나간 이야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가 키워드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 하나하나씩 키워드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지금 아직 나비 발암물질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남 문제를 민감하게 보느냐 이 문제인데요. 다 키워드만 보고 있습니다. 어린입니다. 태아.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가 납에 노출이 되면 그 영향이 태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민감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능저하가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지능저하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한 가지 단편적인 논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능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ADHD 아이가 집안에 있으면 굉장히 하여튼 힘듭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다 이런 것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인들한테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죠. 다 이런 것들이 납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정리는 안 했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납 자체가 하나의 혈액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의 원인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전체 세계 어린아이들, 19세 청소년들의 한 3분의 1이 납중독이다. 납중독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혈액에 1데시리터니까 데시리터면 100ml 정도 되죠. 100ml 정도. 컵에 한 요 정도 되는 혈액에 한 5mg 정도의 납이 들어있으면 이게 아마 ppm 단위로 환산하면 아마 0.05 ppm 정도 되고 굉장히 금밀한 거예요. 이 정도만 우리 혈액에 있더라도 납중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논문을 최근에 봤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논문도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단편적인 연구가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한 리뷰 논문입니다. 여러 논문들을 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다 서치해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혈액에 5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라고 하는 거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납중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이 정도 증가할 때마다 폭력성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50%씩 증가합니다. 너무 섬뜩하잖아요. 무섭죠. 아마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ADHD, 지능자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서 실제로 범죄에도 영향이 미치더라. 이런 거가 지금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페인트 내의 납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EU에서는요, 이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PVC 제품에 납을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PVC 제품에도 0.1%의 농도로 납 사용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말입니다. 11월 29일부터 EU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0.1%니까 ppm은 한 1000ppm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0ppm이면 여러분 우리가 불과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 페인트의 납의 농도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600ppm였어요. 600ppm. 그러니까 PVC에는 한 1000ppm 정도는 이미 유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만큼 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규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협약이 2020년에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사실은 우리가 분과가 어느 날 갑자기 납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 서울시의 정책으로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라고 딱 꺼내놓은 건 아니었고요. 그 전부터 여러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납에 대한 문제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진행한 건데 아이펜이라고 국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제품에 있는 납의 함량들을 분석해 놓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 아이펜 홈페이지에 가보면 맨 첫 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그 전에 우리 녹색이 2월로 활동했을 때 우리 박수미 국장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전적 행동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졌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납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요.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규제를 시작을 했고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납 규제 행황들을 보면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다 90ppm 이하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납을 페인트에서 90ppm 이하로 제한한 지가 불과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저희가 뭐 이런 나라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 국가들도 이미 90 이하는 이미 다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당히 늦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600ppm이었고요. 물론 어린이 활동 구간은 90으로 딱 특이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모든 제품으로 확대가 된 거가 2023년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1년 정도 됐다. 저는 이제 이런 성과는 규제가 이렇게 600에서부터 90으로 낮춰지고 그리고 이게 어린이 제품으로만 했던 거가 전체 모든 페인트를 확산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공론화장으로 이끌었던 우리 녹색이의 성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제조업체와 관리업체들이 같이 가고자 하는 서로의 소통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이거는 팩트 중심으로 보면 납이라고 하는 거가 제한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이미 환경부 고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가 된 거냐면 2022년도 7월 15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판매, 저장, 운반의 제한은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납이 워낙 문제다 보니까 페인트뿐만이 아니라 금속 장신구, 우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막 귀걸이 차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과거에 거기에도 다 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금속 장신구 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규제로 인한 자기네들의 피해를 굉장히 호소를 하면서 이게 한 1년 반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 장신구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앞에서 유럽연합을 잠깐 봤듯이 유럽연합은 이미 PVC 제한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페인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장신구에 대한 거는 2025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유럽연합처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PVC에 대한 납사용 제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위치를 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게 2020년도에 협약을 시작한 겁니다.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고 조사가 있었고요. 과학적인 조사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뭔가 행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로 뭔가가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감시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로 대망의 협약식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6개 페인트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2개의 공단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제조기업은 기준을 준수하고 납품하고 그리고 공단하고 공사,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녹색이는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저감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다자간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이행점검 결과를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고서를 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다 올해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게 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거가 조금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단 간에도 굉장히 관리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 시험선들이고 근데 그 유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없었고요. 그래서 평가가 불가능했고요. 근데 올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주택공사 역시 이것도 거의 시험선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택공사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주택공사는 잘 콧방귀가 안 끼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저는 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의 소통의 공간이 가장 많은 공사, 이 공공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집은 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런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품이 제일 확인이 됐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서울시 협약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냥 문서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문서가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서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녹색이가 가장 적임자다. 녹색에서 우리 환경부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의 내용들의 의미를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민운동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결국은 납페인트라고 하는 사각지대를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잘하십시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의 약속으로서 일이 마무리돼야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협약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보고서 표지를 잠깐 봤습니다만 실태 조사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성분들 다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XRF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페인트에다 찍어보면서 데이터를 그것들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국제 환경단체에 보고를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그냥 쉽게 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녹색이의 후원을 통해서 이게 사업화됐고 그게 보고서로 나왔고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가 상당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건데요. 규제를 강화시켰다. 녹색이하고 시민단체들이 규제를 강화시켰다. 어떻게 강화시켰느냐. 600ppm에서 90ppm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이게 최종 이제 페인트에서 95로 확대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 협약하기 전에는 어린이 제품의 일부에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가 됐던 성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유엔에서도 이 납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뭔가 잘 돼야 된다.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뭐냐? 이건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제3자가 이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엔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검증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같은 거버넌스 조직들이 하는 게 가장 적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를 저희 분과가 실천했다라고 하는 이런 큰 성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토론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한 발표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서 이 납저감 페인트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은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참 어렵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오상우 건축기술부장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H공사 건축기술부장 오상우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납저감 페인트 사용 현황 보고를 드리러 왔는데 분과위원장님께서 저희 공사에 대해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마음에 지금 납이 지금 많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지금 이 자리를 좀 야단을 맞는 자리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납저감 페인트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협약 이행 개요, 사용 현황과 적용 사례,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납저감 페인트 사용 업무 협약의 목적은 페인트의 그 납 사용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 범위는 저희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 중에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으로서 건축용 페인트 제품은 모든 대상에 적용되고 공업용 페인트 제품은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페인트 내 납 함량 적용 기준이 개정이 되었는데 주요 개정 사항은 납 함량 기준은 페인트 1kg당 납 질량분 600mg 이하였다가 90mg 이하로 강화되었고 당초에 없던 납 함량 시험 기준도 KSM ISO 3856번으로 신설되었으며 납 함량 관리 기준도 당초에는 환경표지 인증서 제출로 가름이 되었으나 환경표지 인증서에다가 납 함량 시험 성적서 제출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2020년 9월에 체결한 업무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에 납 질량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은 시설물 신축공사나 유지보수공사 계약 시에는 90mg 이하의 국가인증 페인트 제품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이고요. 계약이 필요 없는 협소공간 유지보수 시에는 국가인증 페인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업무협약 이행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 납저감 페인트 사용 현황 점검표인데요. 작년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KCC, 강남 제비스코, 삼합페인트, 노루페인트 등의 여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량은 약 3,200리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24만 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매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건물의 노후도도 매년 이제 노후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량은 점점 더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용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구매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7가지 체크리스트, 녹색이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입처와 사용처, 그리고 페인트 제조 일자 등을 확인하고 환경표준 인증서, 시험 청소서, 그리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인 MSDS 파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 완료 이후에도 들뜸 여부를 확인해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그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 승인을 내릴 때,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나 여러 가지 건설 공사를 할 때 자재 승인 서류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하는 환경표준 인증서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 성적서, 그리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인 MSDS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납 저감 페인트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창동 667번지 202호 임대 다가구 시설물이고요. 발코니 부분인데 보일러실에 오염된 벽체와 그리고 벽체 구석에 있는 오염된 물질, 그리고 천정도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납 저감 페인트를 사용해서 말끔하게 정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창동 601번지 402호 임대 다가구 발코니 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지금 보일러실과 천정, 벽체가 결로와 곰팡이 이런 걸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요. 저희가 납작한 페인트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방학동 603번지 1층 POT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상부에 석고보드를 교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후에 납작한 페인트로 정리를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임대 아파트입니다. 중계 3단지 305동 903호이고요. 세대 내부입니다. 그래서 세대 내부에 있는 목재 문틀, 그리고 세대 현관문과 세대 현관 문틀까지 전부 다 납작한 페인트를 적용해서 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협약이행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개선 필요사항을 절실히 느꼈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기준 납 저감 페인트 사용을 위한 공사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요. 2번째는 주기적인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먼저 시방서등 관련 규정 개정입니다. 업무 협약에 따른 납 함량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에 납 저감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험 성적서 확인입니다. 페인트 제품 사용 시에 해당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확인을 철저히 해서 납 함량이 90 pp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장 공사 현장 점검입니다. 현장 점검 시에 시공 전, 중, 후 3단계 점검을 통해서 들뜸 현상을 최소화하고 페인트 조각 발생을 방지해서 납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모니터링입니다. 매년 분기별이나 단기별로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현황을 업데이트를 해서 내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에 7가지 체크리스트 기반한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유해물질이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시지만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또 새로운 계획과 다짐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토론회가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 과제 되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같이 풀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다자간 업무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 성과 분석 결과를 녹색위의 이은정, 박민승 환경보건국가위원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분들께서는 막 밤 늦은 시간까지 TF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로 발표를 하고 박민수 위원님께서 같이 참관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것 있으면 혹시 추가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이 이행점검이라는 것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녹색시민위원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이은근 위원장님이나 우리 SH공사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동안은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정보를 안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이행 모니터링 하면서 박민수 위원이랑 저랑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서도 저희는 아주 제한된 정보만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표지 인증 증명서도 저희가 구글링을 해서 해당 사이트들 들어가서 찾아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발표에 앞서 공통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행점검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앞으로 SH공사도 그렇고 아마 서울시설공사도 그렇고 많은 협조를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번 이행점검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약과 관련해서 각각 이행 주체자별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이성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그 남저가 페인트 TF에서 홍보 자료와 체크리스트를 아주 쉽고 예쁘게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행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행점검 모니터링도 굉장히 기간이 좀 짧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의 한계가 있었던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용근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이행점검에서는 현장조사도 했었다고 했지만 저희가 여건상 이번에 현장조사가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요청을 각각 이행 주체자별로 협약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22, 23, 24년도가 실시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에 대한 이행 근거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보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오류가 있어서 23년도 정보만 저희가 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정보만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시설공단과 주택도시공사 각각 아까 설명을 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협약 체결 즉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각각 대상에 따라서 시행 범위가 연도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역시 협약에서 정해져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환경표지 인증이나 또는 그 납함유 시험 성적서, MSDS 각각 확인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페인트 업체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와 MSDS 관련된 정보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광 페인트는 납품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신한 업체는 강남 제비스코, 노르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KCC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요청 근거는 이러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시 이행협약 주최자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보시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납사용 정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 제도적 지원 관련 실적과 그 다음에 공개 현황, 그 다음에 납정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으나 실제 이 기초대단체에 대한 홍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13기, 14기 녹색시민위원회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만 저희가 수신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성적서와 저희가 MSDS 수신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만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각 페인트 회사들 사이트 들어가서 저희가 제품 받아 확인해가지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인트 들뜸 현상과 관련해서는 라이프 테스트라는 게 아마 그 증명일 것 같아서 그러한 항목들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MSDS와 관련해서는 실제 MSDS에는 납성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0.03% 이상 성분에 대해서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들 함량 이상 들어가 있을 경우 MSDS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MSDS에는 납성분은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이행 주최자별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설공단의 경우에 서울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를 모두 다 확인하고 있는 거 아까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지적을 이은권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시험 성적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환경표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 4개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표지 인증이든 또는 시험 성적서든 둘 중에 하나라도 어찌됐든 이행이 됐으면 충분히 이행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검토는 했습니다. MSDS는 다 확인이 됐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자를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엑셀 표시되어 있는 것만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행 모니터링 할 때는 아까 굉장히 좋은 그 직접 칠한 것도 SH공사 발표 자료에서는 나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좀 저희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용이라고 되어 있는 페인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용이라고 발코니 도장만 되어 있고 근데 그 발코니가 실내인지 실외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된 근거, 실적 등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를 환경표지는 확인이 됐다라고는 했지만 모두 다 아까 보면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에나멜 요 강남 제비스코 제품하고 삼화페인트 777 에나멜 요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은 없는 제품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 성적서는 모두 다 저희한테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페인트 회사들에서 납품한 제품들하고 같이 다 매칭시켜봤을 때도 시험 성적서는 납에 대한 성분 함량에 대한 걸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업체별 관련된 정보입니다. 강남 제비스코의 경우에는 납 함량 분석해서 나온 시험 성적서는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품 일반 성적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에나멜 프라임 유광의 경우에는 지금 환경 표지 인증도 안 돼 있고 시험 성적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MSDS도 그 해당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SH공사에서도 제품에 대한 확인 좀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납품한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C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성적서는 있으나 납에 대한 함량 여부 분석은 되어 있지 않은 성적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환경표지 인증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으나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된 게 아닌가. 근데 추가자료 대출 목록에서도
KCC 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지적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험법입니다. 아까 그 시험법이 ISO 지침에 따른 시험법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보시면 KCC도 그렇고 노루페인트도 전부 다 ISO 기준이 아닌 IC, 이게 전자제품 표면에 있는 거에 대한 납분석하는 방법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하는 부분도 이따가 강남제비특구에서 오셔서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루페인트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 다 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은 됐고요. 홍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KCC 같은 경우에 홍보 자료도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하 페인트도 대부분 다 납에 대해서는 확인은 했는데 이 777 에나멜 백색 요것만 지금 납 함유나 지금 환경표지 인증 대상으로도 검토가 되고 검색이 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변경 업데이트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모니터링과 홍보, 그 다음에 기초단체들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이 주요 업무 내용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관련된 정보를 수신하는 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납 사용자간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매년 하도록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년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여기에 조금 더 각각 이행 주체자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환경부 관련된 자문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페인트 안에 있는 벤젠이 제한물질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제거하는 방미제에 들어가 있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는 물질들도 지금 제한물질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직은 시행은 안 되지만은 분명히 이 페인트 안에 유해 성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리를 점차적으로 강화는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페인트 안에 납저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러한 제한물질들에 대해서 우리 이행협의체 협약 안에서 조금 더 확대되고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세심하고 꼼꼼하게 되게 중요한 그 업무 협약 이행 모니터링 그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제안도 너무 이렇게 소중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주신 이은정 선생님과 그리고 박민승 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또 널리 알릴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서 이제 종사자이시기도 하고 가장 전문가로서 더 나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홍보 영상 및 체크리스트를 그 녹색이 이성진 환경보건분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이 환경보건분과 이성진 위원이고요. 저는 그린 디자인이라고 해서 친환경 디자인 쪽을 전공해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이에서 그 납 저감 페인트 사용하기에 대한 다양한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걸 갖다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해야 되고 했는데 아까도 뭐 서울시가 특별히 홍보하는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한 3,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 홍보 계획 짜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년. 사실 제가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디자인 기획이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디자인 기획이거든요. 좀 더 빠르게
포인트를 잡아서 팍팍 진행해 나갔는데 이거는 진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홍보물들이고요. 크게 동영상 홍보물이랑 그다음 그 웹자보 또는 포스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으니까 우선 동영상 홍보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가량 됩니다. 다음은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뇌세포 발달의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의 지능을 떨어뜨리는데, 즉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경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혈병도 있고 비염, 관절염, 두통, 홍치료 이런 거 국가적인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펜트는 아직도 세게 있는 거 알고 있어요. 2019년 페인트에 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서울시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납 페인트 퇴출 캠페인이었죠. 조사 결과 노란색이나 주황색 등 주로 밝은색 페인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납이 발견되었는데요. 페인트에 왜 납이 들어가는 걸까요? 필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부착소리가 하는데 이 부착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의 성능이 조금 좋아지는 거죠. 제일 집에서 납 페인트 많이 쓰는 게 창틀입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 페인트 조각이 떨어지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들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페인트가 오래되면 부스러져서 그 바닥에 뿌려서요. 이제 페인트 조각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조각들로 이제 떨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만진 것을 잘 모르고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입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로 페인트에 쓴 납에 묻을 경우는 먼지입니다. 서울시와 녹색 서울시민위원회는 유해물질로부터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납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에는 국제기준인 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준 수준의 납저감 페인트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이 관련된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으면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거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납작한 페인트 이 협약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거에 대한 TF를 만들었는데요. 그 TF 팀장을 맡아주시고 이 동영상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제작하는 데 주도하신 고혜미 팀장님 잠깐 인사 말씀. 고생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거 홍보를 만들 때 크게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아니면 그 외 다른 모든 시민들을 포인트로 잡을 것인가. 그 다음 이 협약에 참여하는 이행 당사자들, 협약 이행 당사자들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전을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해서 펼쳐 보이는 7장으로 되어 있는 펼쳐 보이는 설명서가 하나 있고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한 페이지짜리 체크리스트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분들이나 이분들이나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버전을 사용하신다면은 이행하는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 활용이 잘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 동영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쉽게 아까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동영상 뒤에 체크리스트를 한 페이지 붙인다든지 아니면 체크리스트만 따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동영상 7페이지짜리를 띄운다든지 해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페인트 칠할 때 그냥 단순하게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페인트가 어떤 페인트고 이거는 어떤 용도에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페이지씩 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는 일단 빼고요. 한 페이지씩 있는 것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이윤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납의 문제예요. 사실 체크리스트에는 이게 안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체크리스트는 체크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납의 위험성을 갖다가 알려야 되는 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 페이지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갖다 정리했던 거고요. 보시면 왜 납이 문제인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율 확인 보면은 저희가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은 게 2020년이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이게 시행하게 된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20년부터는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보통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 6개월을 시행을 하는데, 어쨌든 2020년 7월 15일 날부터 이게 시행이 됐으니까 이걸 갖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주도, 왜냐면 저도 제가 디자인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페인트들이 있어요. 작업실에 보면은 막 2년 3년 붙인 페인트들도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율 확인하고요. 그 다음 인증 유무 확인. 그 친환경 환경, 아까도 인증이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강제 의무사항 아니죠. 친환경 인증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업체마다 친환경을 갖다 목적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걸 인증을 신청해서 받는 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따로 인증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친환경 인증 제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거에 맞춰서 만든 제품이니까 그 제품들을 선택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 토론회에 저도 설명하는구나. 아까 제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각적인 건데, 사실 페인트 통해서 이거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페인트 가게에 가서 외부용인지 내부용인지 찾으려면 이렇게 막 돌려봐야 돼요, 페인트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부용, 왜냐면 외부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결례도 때문에 사실 외부용에는 좀 더 많은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내용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람의 접촉하는 게 더 강하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화학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게 최저로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찾아보면 귀찮은, 되게 불편한 게 있어서, 이거를 모든 페인트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페인트 통이 있으면 거기에 요 표시가 있다, 아니면 요 색상이 붙어 있다 하면 이게 실내용, 없다 하면 실외용, 이렇게 되면 표준화를 시키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좀 불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와 실외, 이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보통 그 실내용 같은 경우는 실외용 보면은 에나멜 쪽이 대부분 실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약간 좀 더 결례도가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험 성적서 확인, 시험 성적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 성적서 쭉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납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일반 시민들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환경 인증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거 정도 있겠지만, 그 업체라든지 여기에서는 이거를 좀 제대로 확인하고 시설 관리 문단이나 이런 데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구매처 확인인데, 이게 정식 대리점 판매처, 이게 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페인트는 그 조색이라는 걸 해요. 조색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 거 저기 거 막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리점 대부분 이제 페인트 가게들 같은 게, 점포들 같은 경우는 뭐 제비스코면 제비스코, 사마면 사마, 노루표면 노루표 이렇게 그 간판에다 만들긴 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있을 수 있는 집들은 대부분 책임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이 또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식 대리점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좀 이게 표현돼 있죠. 밑에 강제성 없음. 그 다음에 MSDS.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환경보건 시민센터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면 문제, 이러한 그
발암물질 또는 발암물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던 물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피해자 운동가가 했던 장치였는데,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에서 MSDS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거에 대한 게 안 보였으니까, 안 보였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MSDS 보면 7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제품 내부 구성 성분. 그런데 아까도 이제 구성 성분 보면은 납 같은 경우는 보통 MSDS에 들어가야 될 게 0.03%라고 말씀드렸는데 납은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배제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납이 아닌 다른 유해성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페인트를 하고 나서의 이제 다음 문제인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진 찍은 게 저희 집이에요. 처음에는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썼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사진을 제가 교체했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이 희한하게 자기가 찍었던 사진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연히 뭐 갖다가 썼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 집 벽을 찍었는데, 이건 이제 수성 페인트 보면 이제 무광, 광택이 안 나는 수성 페인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들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이제 결례도의 문제냐 다시 또 칠하는 거의 문제냐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쟤네들이 들뜸이 일어나는 순간 떨어지면 갈라지면 미세화되면은 호흡기로 들어오기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바닥에 후진하다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애들 손에 뭐가 붙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거는 자기 집에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런 것들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시공하시는 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7가지 항목에 플러스 납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 페이지로 만든 게 있으니까 업체분들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 대단히 확실히 이제 어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때 널리 잘 알리고 그런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뜻깊은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시 녹색 서울시민위원회에서 특히 환경보건분과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내년도에 사용될 초등 교과서에도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리고 올해도 미세 플라스틱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수록이 되는데요. 더 반가운 거는 오늘 사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초등 사회교과서 총괄을 맡고 있는데 경제 파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거버넌스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서 마침 지난 주말에 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오늘 오신 업체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이들도 미래 세대들이 희망의 메시지들을 같이 알아가고, 그러니까 같이 서울시와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이 더 나은 부분.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페인트 바로 지금 들뜸 현상은 저희 교실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지는 형태로 해서 지금 또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더 이런 게 잘 마련돼서 5, 6학년 경제단원에서도 거버넌스나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띠게 발표도 참 너무 잘 해주셨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잠시 장례 정리를 하고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5분까지 잠시만 좀 휴식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이 4분이 오셨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려서 소개하는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겠습니다. 아마 토론하실 때 자기 간략하게 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토론을 하거나 또 토론자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답할 수 있게 우리 이행정 방문해 주신 우리 이현정 위원님도 같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스기 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부가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자료 만든 이승민 의원도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 추론이기도 한데요. 하나 재밌는 이야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사조처럼 영원한 제국을 이룰 것처럼 생각했던 로마 제국이 어느 순간 망했죠. 로마 제국이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데 로마 제국이 왜 망했을까? 저 개인적인 추론은 납중독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근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 그 상수도에 물을 보급하는 그가 뭐였냐면 납 파이프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납은 녹는점이 좀 낮잖아요. 거의 한 300도, 500도 정도 되면 이 쇠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그가 납 파이프였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그 이 수도관을 통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했고, 그거를 귀족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귀족들이 그걸 늘 마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로마 시대에 있던 귀족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었을까? 이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콜로세움도 나오고, 뭐 검투사도 나와서 결투시키고, 막 좋다고 희덕거리고 박수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납중독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 폭력성이거든요. 이거 가만히 보면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지능이 저하가 되고요.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에 나가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폭력성이 있으면서 잘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전투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추론입니다. 근데 일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납이 중요합니다. 네,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토론자분들한테는 시간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4시 9분인데 시간은 조금 한 5분에서 7분 정도 회신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플로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기후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에 있는 우리 정금자 팀장님이 먼저 하시고요. 네, 그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유준 과장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비스코의 우리 소율 의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미 부장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서울시의 역할이 물론 이제 교육과 홍보가 주된 역할이기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지원에 대한 역할이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 있는 여러 기관과 공사공단들이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도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녹색 제품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각 부서뿐만이 아니라 공사공단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사공단에 대한 평가는 이제 2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녹색 제품을 잘 구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녹색 제품에는 당연히 그 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 표지 제품,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제품을 쓰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녹색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관련된 부서나
부서나 뭐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 직원들, 공사공단 직원들, 특히 이제 물품이나 뭐 용역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 인식 제고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저희가 교육이 있고요. 녹색 제품 구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내일은 자치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특히 이제 오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녹색 제품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그 의무화하는 그 저희가 절차적인 것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공사공단은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어떤 계약이나 뭐 용역이나 물품 제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그 산업팀이라고 저희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의 결제를, 그러니까 협조 결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담아있지 않다 그러면 저희 부서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거는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평가가 이제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이 평가가 들어가니까 지금도 많이 신경은 써주시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자랑을 한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녹색 제품 구매 쪽에서 잘했다라고 해서 전년도에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평가할 때 녹색 제품 구매율 같은 것도 굉장히 상위권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도 간단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팁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과에서 녹색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뜻깊은 정책들을 하시는 것은 정말 박수받을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녹색 구매의 정책의 효과를 좀 더 시너지 있게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토론에 답이 나왔는 것 같은데요. 페인트, 다른 거 구구절절한 이야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납 페인트에 노출이 되면 스카이데이에 못 간다. 네, 요거 하나만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알아서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뭐가 있었냐면 빈민가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혈액 내의 납 함량하고 IQ 사고관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빈민가가 아닌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의 IQ가 높았고요. 그리고 혈액 내의 납 함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시민들한테 잘 먹혀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홍보를 다 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유호준 과장님 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SH공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하게 전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걸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시험 성적서입니다. 근데 제가 SH공사는 시험 성적서가 자기네들 아마 공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되고 협조를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반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험 성적서가 그나마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총무처의 유해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하고 있다고 약간 칭찬으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납작한 페인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간단하게 저희 공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행 모니터링 결과 할 때 말씀을 같이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시설물들 관리하는 다양한 부서들이 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 이행을 이제 연차별로 각 부서별로 이제 그 해마다 추가돼서 진행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나 이제 이행 실적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그다음에 점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도 조금씩 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5년까지 해가지고 저희 공단에 있는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이제 페인트에 관해서 납작한 페인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부서들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시험 성적서랄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실적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좀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정말로 부탁을 정말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영역과 특성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공단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지보수가 많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유지보수면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친환경 페인트를 만들더라도 조금씩 쓰는 페인트에 있어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색을. 그럴 때 비공식적인 제품과 인증되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2022년도에 1차 이행 영역 할 때 현장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자료상으로는 다 90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품들이 시험 도중에 나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찍어보니까 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는 페인트를 만드는, 판매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인 색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비공식적인 제품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품을 쓸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덧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덧칠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라인딩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과거에 썼던 페인트 제품에는 분명히 90ppm 이상이 아마 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걸 갈아내는 그라인딩 과정 속에서 다시 2차 오염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작업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강남 제비스코의 서윤호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제비스코의 서윤호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좀 전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DS 쪽에 납 함량에 관련된 표기 부분인데요. 이 0.069% 이하로 관리돼야 되는데 아까 0.3%안 되니까 표시 안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법상으로는 0.3이지만 유해물질 이런 쪽에 해당되는 물질은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함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 안 한 거지 0.3% 이하라고 해서 표시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성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통 시험 성적서에는 제품의 어떤 물성에 관련된 특성치에 관련된 걸 주로 사용하고 있지, 표현하고 있지, 중금속에 관련된 건 납 말고도 중금속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걸 표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꼭 납에 관련된 함량을 더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상 저희는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 실외 구분에 관련된 거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내 페인트보다는 실외 페인트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햇볕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빗물 이런 부분에 도막이 강해됩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변색이라든가 이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도료보다는 실외 도료가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 차이 때문에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 환경마크를 아까 사용하신 도료 중에 환경마크 제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이 강제사항은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대부분이 안 딴 부분이 유성도로 계통이 안 딴 거예요. 에나멜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환경마크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따는 겁니다. 못 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그 유성도로가 아니라 수성 쪽에 도로는 다 개발이 돼 있는데 그 제품에 관련된 거를 일반 소비자 되시는 분들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회사라든가 또 SSC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KS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성도로는 KS 규격이 있는데 아까 수계 제품에 관련된 그 제품군에 관련된 나무라든가 철제 가루나 수계 제품 다 개발이 돼서 공급하고 있는데 KS 규격이 없기 때문에 KS 규격을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건설에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KS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 도로가 아니라 유성도로 신나를 섞어서는 그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시장적으로. 그리고 도로 안에는 벤젠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메틸렌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산업용으로 안 씁니다. 일반 소비자 계신 분이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 공산품에 도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 색상을 도장하게 되면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방리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메틸렌 클로라이드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께서 쓰실 일은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납함량 시험 방법을 하는 IEC와 IS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IEC는 우리가 도막에서 이 도막을 긁어내서 도막 그 내에서 있는 함량이 있고 IS 방법은 도로 안에는 이 건더기도 있고 휘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자가 분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납 관련돼서 도료업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인트 안에는 중금속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납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육가 크롬 화합물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은 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가 색을 나타낼 때 쓰는 알료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페인트 원료 중에 단은 아니지만 노란색, 그다음 오렌지색, 그다음에 그린색, 그다음 레드색 크게 네 가지 색상에서 들어가는데 모든 알료는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기알료, 무기알료라는 게 있는데 무기알료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납이라든가 육각크롬 프리타즈 관련된 기술은 사실은 예전 2000년 초반부터 해도 많은 제품들이 생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과 육가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가격이 일단 싸고 그 다음에 색상이 예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생산해서 두 가지 제품을 다 출시를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 도장하시는 분은 가급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납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물성도 좋고 색깔도 좋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런 시장 구조 때문에 일부 사용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제품 개발에 관련된 거는 2000년 초반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납에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부분은 2005년도부터 진행됐고 또 어린 시설 관련된 것도 2000년 초반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제한물질, 유해물질로 또 지정돼서 진행돼 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 납이라든가 육각크롬에 관련된 제품이 물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이제 출시하는 거는 백색으로도 출시도 하고 원색으로 제조,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으로 다 출시를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고 조색을 해서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시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입각으로 나비 있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는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에는 언론에 이런 기사화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용자가 잘못해서 사용권 때문에 발생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9월 달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은 나비 90ppm 이하의 제품만 공급하는 걸로 협약이 됐고요. 그 협약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저희가 도로업체에서도 나비 있는 거 없는 거 우리 통제가 안 되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비에 관련된 거를 제한물질로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근데 잘 진행이 약간 좀 늦었습니다. 그 와중에 2020년도에 서울시와 협약을 했고 그 협약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좀 빨리 좀 움직이셔서 제한물질로 2021년도에 고시 내용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인트에는 순수납은 없어요. 그 이전에는 납에 관련된 것만 규제사항을 쓰는데 올해 2024년도에 지금 납 화물에 관련된 것도 추가 제한물질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납 화물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산업표준화법에 관련된 KS 제품에 약간 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크게 두 가지인데 나무하고 철제에 사용되는 에나멜류에 관련된 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방청도료, 녹이 쓰지 않게 소재다 바로 바르는 그런 도료가 있습니다. 방청도료. 거기에는 KS 비율에는 납화물이 어느 정도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KS 제품을 만들다 보면 납화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산업부에게서 요청을 해서 2019년도에 KS 비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도 마찬가지로 납화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료업체에서는 2022년도까지 일부는 만들었고 전체는 아니고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납이 없는 제품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로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짚어주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역시도 아까 부탁을 좀 드린다 그러면 글쎄 우리가 납이 없으니까 표시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가 훨씬 마케팅 전략이 더 좋다. 그리고 시민들이 알 권리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납이 없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90ppm 이하가 아니라 없는 제품이 들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쓰시는 게 소비자한테도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든 업체들이 많이 참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바람맞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의 박수육 부장님이 토론을 하실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금 국가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오늘 토론회까지 오게 된 3위 증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겪고 나서서 해주셨고요. 오늘도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데 나오셔야 되겠다. 저는 나오지 말아라. 그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거를 하셨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의 상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미입니다.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기침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주거 공간의 실내 인테리어가 벽지 문화이다 보니까 페인트에 들어있는 납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발제에서 보셨다시피 WHO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이하로 공부할 정도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물질이 바로 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그리고 학교보건법 등에서 이 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들이 대부분 13세 이하 어린이 공간과 제품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 서울시가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그 사각지대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민상관 협약의 아주 소중한 모델, 또 평가에도 좋다, 평가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울시 협약 이후에 환경표시 인증 제품의 납 기준이 600ppm에서 90ppm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WHO에서 90ppm 이하 규제를 공고하고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을 제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 걸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신 거죠. 그래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그 이후에 바로 환경표시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울시 협약의 사회적 영향력으로서의 성과,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약과 그 후속 조치로 따라온 환경법들의 납 기준 강화, 그리고 오늘 제가 놓쳤는데 하나 알게 된 것은 2022년에 환경부에서 납이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덕분인지 실제 이제 교육 환경이나 생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비 제품에서의 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과 또 어린 학생들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제품의 납 측정을 하고 다니는데요. 많은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는 이런 아주 좋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페인트와 PVC 플라스틱 제품에서는 납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의 그 초등학교 교육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교실에서의 벽 페인트라든지 칠판, 그리고 환경미화용 게시판, 그리고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충격보호 방지대, 충격보호대 이런 것들에서 아직 고농도의 납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 제품에서는 납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인해서 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 노출 우려는 아직 여전한 상황이다. 걸 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협약이행 모니터링에서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신규 이제 설치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색한 부분에서는 90ppm 이하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도색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수천 ppm까지도 납이 좀 함유된 것이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적에 기존 시설에 대한 페인트의 점검과 재도색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과 함께 이 협약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서울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가 이 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이행을 시행을 통해서 만성 유해성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좀 앞서 시행하는 선도적인 이제 지자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서울시 주택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이거 좀 국한이 되어 있지만 이 납작한 페인트 사용을 하는 공공시설의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용군 소장님 발표하신 내용에서 이것이 이제 뇌졸중과 혈액 질환의 원인으로 지금 또 지목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뭐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 대부분 페인트 많이 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까지도 이런 그 납작한 페인트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시는 기초단체, 환경과, 공원과, 시설과 이런 부분의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울시와 기초단체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 협력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은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런 시설이나 제품의 유해성을 판별해서 그 유해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 사업비로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좀 예를 들면 굳이 모래 운동장을 운전기를 깔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들뜸 현상이 일어난 오래된 복도와 교실에 페인트를 우선 도색해주고, 그리고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납이나 카드뮴,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좀 더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합리적 사용이 아닐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협약을 맺고 안전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를 위한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오늘도 이런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과 이렇게 카드 뉴스, 웹저버 같은 것도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서울시의 그 자체적인 독립적 예산이 개정되어서 더 활발하게 홍보와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24년에 홍보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기업이 이렇게 앞서서 제비스코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일에 서울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저는 서울시가 정말로 보기 힘들고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잘 하신 거고요. 또 우리 녹색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자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확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제 그 내분의 토론은 끝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발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제안이 됐고 활동의 성과들도 점검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과 관련돼서 좀 더 좋은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 좀 있으면 블로그에서 조금 의견을 듣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앞으로 의견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제비스코의 서윤호 이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인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가 대부분인데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생활용품들, 책상이라든가 뭐 작은 것들은 직접 제작을 해서 페인트 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공용 페인트에도 똑같은 그 수치가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다른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전에는 약간 에나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에나멜이 나무에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도색 할 수 있는 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라카 타입이 있고 에나멜 타입에 있는 도료가 있어요. 그 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이 프리 타입 있는 게 있고 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를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시는지는 저도 제품 용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은 예전에는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료가 지금 무기안료가 다 중국에서 예전에 수입을 해왔거든요. 수입이 이제 다 끊어졌거든요.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원료 자체부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다 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예전에는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납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캐틀에서 납이 있는 제품을 또 만들어요. 청소를 잘못하면 약간 오염이 돼서 미량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있어도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이제 놀이터 말씀을 놀이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색상들이 노란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빨간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파란색, 그린색. 이쪽에 있는 도료가 안료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색이 그만큼 진하다는 소리는. 근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값이 싸고 또 벗기지 않아야 되니까 무기안료를 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 때문에 그걸 또 다 벗겨내고 이제 새로 도색을 해야 되는데 벗기는 작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납에 관련된 거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아까 녹색 제품 관련된 서울시 구매 관련된 것도 사실 더 활성화되려는 페인트 분야 쪽에서 아까 는 공사 쪽에 스펙에 잡혀 있거든요. 도료분들이. 이 제품은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나멜 같은 경우는 TS 때문에 유성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풍경마크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수계 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가격이라든가 스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친환경 도료에 관련된 거를 좀 확대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료분에 관련된 것들에 유성계통, 신나를 쓰고 있는 유기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기용지가 적게 들어가는 물로 시석할 수 있는 친환경 도료로 스펙 자체를 다시 재조정해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좀 이따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행의 이제 대상인 SH공사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업체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페인트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납을 사용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의도적으로 납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기준이 워낙에 납이 몸에 안 좋다 보니까 미량이라도 이제 사용이 되면은 이제 유해할 수 있으니 유해하니 이제
미량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니 이제 납품을 하실 때 이제 페인트 업체에서 SH공사와 공단에 납품을 하실 때 이제 친환경 인증 제품이면은 시험 성적서를 굳이 같이 납품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인증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에나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우니 친환경 인증 받기 어려우니 이제 납품을 하실 때 시험 성적서를 같이 납품을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SH공사와 공단에서도 납품을 받으실 때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험 성적서를 같이 받아서 같이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이행 점검하는 저희들한테 같이 이제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주시면은 저희가 이행 점검하고 이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납이 지금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여튼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거는 안료를 무기한료를 쓸 경우는 의도적인 거고 국내 유통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고 비의도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납이 들어가 있는 도로를 만들고 파켓돼서 그걸 청소하고 다시 만약에 납이 없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돼 있으면 의미 없는데 라인이나 어딘가에 좀이라도 있으면 금이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비의도적인 거잖아요. 사실 불순물도 좀 걸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기하는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는 사용하는 거래처에서 납에 관련된 함량을 넣으려고 하면 저희는 다 넣어서 드리고 있고요.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청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시간이 지금 내가 많이 됐는데요. 약속 시간이 한 20분이 지금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플로어에 사실 있으라고 있습니다. 네, 고혜미. 네, 이 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주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주택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도료를 사용하신 이후에 사용 연한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사용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정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가지는 의문은 아까 들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주요 원인이긴 했는데 페인트 회사에서 지금 납을 첨가하지 않은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제품을 사용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가 혹시 지침이나 시스템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없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이나 이전에 사용했던 페인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기관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SH공사에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는데요. 우리 오상 부사님이 아까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서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 기준상 제도장은 주기가 7년입니다. 7년마다 저희가 제도장을 하게 돼 있고요.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이제 1, 2년씩 밀려서 8년에도 하기도 하고 9년, 10년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도장 공사하기 전에 기존 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들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링이라고 하는 긁어서 깨끗하게 하는 바탕 정리를 한 이후에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100% 제거된다고는 보장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걸 긁어내야만이 다음 하자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또 노력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없는데 혹시 오래된 제품이 갖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기관에서는. 저희가요? 네. 저희는 가지고 있죠. 그런 그런 걱정 없어요. 네. 혹시 있으면 요즘에 간단한 분석 장비가 있죠. 엑셀레이터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래된 제품도 과거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래된 제품도 사용도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그냥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나 나중에 더 추가적인 게 있으면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잠깐 말씀드리려면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아까 페인트 관리 기준, 유해 물질 관리 기준에 벤젠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넓게 해석해서 저희가 그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 7가지 그 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 벤젠,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나분까지 7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납을 넣어서 개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실내에 있는 뭐 페인트라던가 여러 가지 뭐 가구류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신경 써서 벤젠 납이 나오지 않은 제품을 써서 건설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이성민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단체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중점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성면 사업이었어요. 성면 사업이었는데 성면 사업 지금 성면 같은 게 학교 성면 철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2028년까지인가? 그래서 그때까지 다 끝내는 걸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이유가 그때 이제 그게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성면은 덮으면 안전관리가 돼. 아예 겉을 갖다가 이렇게 막을 입혀가지고 하든지 건드리지 않으면 안전해.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잠정적인 위험성이 계속 고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발암 물질로 막 기피종이나 이런 거 걸리면은 거의 대부분 사망하니까 이런 고쳐지지가 않은 질환들이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페인트를 칠을 하면은 아까도 서희선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벗겨내는 거, 벗겨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걸 벗겨내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계속 그 위험성은 노출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과연 그걸 계속 덮어주고 칠한다고 해서 계속 갈라지긴 갈라질 텐데 어떻게 현업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벗겨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덮어서 칠하면 되는 건지? 아니 이거는 뭐 현업의 입장에 관해서보다는 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벗기는 과정에서 2차 오염의 문제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대로 놔뒀을 때 차후에 문제되는 게 더 큰 문제냐 굉장히 따지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당연히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안 보이게 그냥 도출하면 훨씬 좋겠죠. 어쨌든 뭐 숙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다만 중요한 거는 벗겨내든 그대로 칠하든 작업의 방법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작업 방법들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라인딩을 하는데 습식으로 그라인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날리면서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면 제거할 때는 다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토론의 주제가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걸로 조금 몰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제가 조금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냥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녹색이가 두 가지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감시자 역할을 계속 해야 돼요. 감시자 역할. 아까 제가 유엔에서 제3자의 감시를 권고한다라고 했듯이 감시자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약속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행예금한 결과 이런 것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은 저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포지티브 전략이 좋겠다. 잘하고 있는 데를 공개하자. 못하고 있는 데를 공개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만 생기니까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개를 해서 칭찬받도록 하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시자 역할만 끝날 게 아니라 동반자 역할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녹색이가. 이 동반자는 시민과 같이 하는 동반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아까 아이들의 IQ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시민한테 적극 홍보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우리가 해야 될 동반자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녹색이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성호 우리 전체 사회자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했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빼버렸군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사실 오늘 너무나 좀 소중한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납저감 페인트 업무 협약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다 함께 우리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